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석세스부터 게임 이론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 이론의 제목들이 좀 살벌합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고, 두 번째 했던 것은 사슴사냥 게임을 했고, 오늘 한 것은 또 하려고 하는 것은 최후 통첩 게임인데, 그 최후 통첩 게임으로 제목을 붙여놨지만 여기에 몇 가지 게임이 들어있습니다. 최후 통첩 게임, 독재자 게임, 조폭 게임, 마카파 게임, 뭐 이런 게임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아주 살벌해요. 사실은 그 내용이 아주 따뜻한 건데, 내용이 제목 자체가 아주 살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가라앉힐 겸 이 아름다운 시 하나 감상하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흥분하면은 또 조폭이 되면 곤란하니까 다운 바이 더 살리 가든스 한번 띄워주세요. 요 시는요,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H의 시입니다. 시를 보면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여러 사업자들께서는 처녀 총각 시절에 첫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를 감상하셔야 됩니다. 첫사랑이 지금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상관없어요. 자기 와이프나 남편에게는 말씀하시지 말고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감상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첫사랑의 소녀와 버드나무 밭을 거닐던 추억, 그리고 들녘 냇가를 거닐던 추억을 쓴 것인데요.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윌리엄 버틀러 H가 아일랜드에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 자기 고향에 갔더니, 시골에 갔더니 시골 할머니가 옛날 그 구전되어 오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기억에 그 가사가 다 생각 안 나고 곡이 다 생각이 안 나죠. 그걸 H가 듣고 완성한 시입니다. 완성한 시예요. 그런데 시가 쉽다고 안 좋고 시가 어렵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나 요즘 시는 읽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뭔 말을 해놓은 거냐 알 수가 없어요. 시는 읽어서 자기가 아 그렇구나 하고 느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너무 어렵게 써놓으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도 가장 감명을 받은 시는 시골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남자 꼬마가 쓴 시인데 그 무지하게 잘 썼어요. 탁 그 그림이 떠올라요. 어르신들은 그 그림이 떠오를 거예요. 시골 초등학교 옛날 그게 떠오를 거예요. 그 꼬마가 쓴 시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내가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오줌 싸러 갔는데 해바라기가 내 고추를 보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안 보여줬다. 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 시골 초등학교 그 밖에 있는 화장실 생각해 봐요. 지금처럼 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냇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어가지고 먼지 투성이로 돼가지고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거든. 그럼 해바라기 하나가 이렇게 돼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자식은 지 고추 보려고 한 거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게 잘 썼죠. 자, 그러면 윌리엄 버틀러 H.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지배를 받아서 독립운동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말을 없애버리려고 그랬죠. 우리 역사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죠. 36년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일랜드는요, 영국이 700년을 지배를 했습니다. 영국은 아일랜드를 누구보다 훨씬 일제보다 잔악하게 지배했어요. 아일랜드 말을 일체 못 쓰게 했고, 아일랜드 말을 한마디로 하면 전부 죽였습니다. 아일랜드 역사를 다 없앴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지금도 켈티거가 살아있어요. 아일랜드가 어떻게 700년 만에 독립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윌리엄 버틀러 H,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버나드 쇼, 전부 다 아일랜드 사람들인데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윌리엄 버틀러 H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 이 문인들이 아일랜드 역사와 아일랜드 정신, 아일랜드 말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700년 만에 독립을 했어요. 자, H의 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버드나무 정원을 지나 내 사랑과 나는 만났습니다. 이거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녀는 눈처럼 흰 귀여운 발로 버드나무 동산을 지났습니다. 처녀 총각 때 첫사랑을 생각하세요. 예. 그녀는 내게 나무에서 잎이 자라듯 쉽게 사랑하라 했지만 그때 나는 젊고 어리석어서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시냇가 어느 들녘에서 내 사랑과 나는 서 있었어요. 내 기울어진 어깨 위에 그녀는 눈처럼 흰선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언덕 위에 풀들이 자라듯 인생을 쉽게 살라 했지만 그때 나는 젊고 어리석어서 지금은 눈물만 가득합니다. 지금은 눈물만 가득합니다. 자, 요것은 세계 거의 대부분의 성악가들, 그리고 합창단, 그리고 파페라 가수들이 다 불렀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면, 음악을 들으면, 아, 그거였구나. 그렇게 생각날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나라 토종 파페라 이명주 군이 부른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낳습니다. 윌리엄 버틀러 H는 24살 때 모두 곤이라고 하는 매우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그 아가씨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에게 청혼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씨는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여전사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사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4번이나 청혼을 했는데 모두 거절을 했고 결국 이 모두 곤은 독립운동을 하는 육군소령과 결혼을 했는데 우리 같으면 3.1운동 때 이 육군소령이 관영이 돼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버틀러 H는 평생 동안 이 모두 곤을 생각하면서 문학을 했고 그 문학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돼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단테 잘 알죠? 단테의 신곡. 단테도 그렇습니다. 단테가 신곡을 쓴 것은 불후 명작, 인류의 불후 명작 신곡을 쓴 것은 바로 베아트리체와의 사랑이었습니다.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만난 것은 만나지도 않았죠. 본 것은 9살 때였습니다. 9살 때 그 베아트리체를 보고 홀랑반했어요. 그러나 둘이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가씨, 베아트리체 아가씨는 대부호,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대귀족이었고 단테는 몰락한 귀족이었기 때문에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베아트리체를 가슴에 안고 살다가 9년 뒤에 18살 때 길에서 지나간 것을 또 봅니다. 단 2번 봤을 뿐인데 단테는 죽을 때까지 이 베아트리체를 품에 안고 삽니다. 베아트리체는 다른 귀족과 결혼해서 24살에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나 단테의 가슴에는 항상 베아트리체가 살고 있었고 바로 모든 단테의 작품에는 베아트리체를 상징하는 여성이 나오게 됩니다. 신곡에는 직접 나와요. 신곡은 단테가 가장 존경했던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에게 인도돼서 지옥으로 들어갔다가 지옥을 헤매다가 베아트리체에 인도돼서 천상으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베아트리체는 단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춘 남녀의 사랑은 아름다운 문학을 낳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그래요. 자, 이제 조금 좀 과격한 것이 사라졌으니까 지난 석세서에 했던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스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임의 시작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고 세상사가 전부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고민입니다. 게임학자들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 이론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서 아주 고등수학 중에서 고등수학이에요. 경제학에서 하는데요. 지금 모든 분야, 모든 학문 분야에서 다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수학하고 이 경제학에서 합니다. 고등수학이기 때문에 이 게임 이론만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8명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론인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사,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학자들의 많은 관심입니다. 뷰티풀 마인드, 우리말로 뷰티풀 마인드라는 책이 있었죠? 영화가 있었죠? 예, 그것도 바로 내쉬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 게임 이론이에요. 게임 이론인데, 자, 그럼 우선 게임 이론이 뭔가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자, 이 전략적 상호작용,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요, 혼자 살아가지 않으면 전략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략적 상호작용 하에서 경기자가 선택한 전략 또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간다면, 절의 중처럼 혼자 살아간다면 이게 필요 없어요. 또 혼자 무슨 도 닦고 살아간다면 필요 없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인간 사람은 모두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면 뭐 특별한 이론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둑을 두는 것도 게임이고, 축구를 하는 것도 게임이고, 인터넷에서 게임하는 것도 게임이고, 사업하는 것도 게임이고, 다 게임이에요. 인간과의 관계가 전부 게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전략적 상호작용은 내가 얻는 결과가 내 행동뿐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축구 페널티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페널티킥을 차는데 밑에 골키퍼가 지키지 않고 있다면 내가 아무렇게 차도 슬쩍 차도 들어가요. 그런데 인류 골키퍼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골키퍼하고 키커하고는 어떻습니까? 계속 머리로 어떤 전략을 세우겠죠. 골키퍼는 저 선수가 통상 오른쪽으로 차니까 오른쪽으로 넘어져야지. 또 키커는 저놈이 오른쪽으로 넘어지니까 나는 왼쪽으로 차야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키커가 아무리 잘 차도 골키퍼가 자기 행동을 예측하고 그쪽으로 넘어져 막아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또 내가 아무렇게나 차도 골키퍼가 반대로 넘어지면 득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의 결과가 내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전략적 상호작용이에요. 제가 사관학교 있을 때 중대 축구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반에 사관학교 대표 골키퍼가 있었거든요. 대표 골키퍼가 하는 소리가 중대 축구대회 할 때 골키퍼가 제일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저놈 차는 동작하고 볼 나가는 건 전혀 다르대요. 어떤 때는 신발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선수들은 정확하게 차는데 동네 선수들은요 자기가 차고 싶은 대로 공이 안 나가요. 나도 그걸 많이 봤고 오른쪽으로 차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 인류 골키퍼가 못 막는 거예요. 전혀 예측 불가능해 이게. 그게 전략적 상호작용이에요. 상대방이 전혀 예측 못하도록 하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바둑도요, 내가 아무리 묘수를 둬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묘수를 둬버리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실수를 해버리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상호작용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내 행동의 결과가 나뿐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리크루팅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암만 잘해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온팽이라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온팽이가 진짜 온팽이를 만나면 그거 완전히 반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줄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전략적 상호작용이에요. 이 전략적 상호작용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전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 게임 이론은 지금요, 사회과학, 경제학, 정치학, 경영학, 사회, 행정학 등 모든 사회에 다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를 다루는 문제니까 인간 간의 관계가 무지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게임 이론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논리학, 철학, 심리학, 인류학, 인문과학에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연구 5R이죠. 컴퓨터공학, 통계공학, 통계학 등 이공학에서 다 쓰고, 그 다음에 생태학, 진화생물학 등 자연과학에서, 특히 생물학에서 무지 많이 있습니다. 생물 간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어떤 놈은 살아남고 어떤 놈은 사라지고 왜 그러느냐 하는 게임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게임 이론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요, 군대에서 나온 겁니다. 2차 대전 때 게임 이론 전문가들이 미군에게 전략 폭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조언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독일군의 전략 목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폭격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군사 분야에서부터 먼저 생겨나서 산업 분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지금 우리 육군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계속 워게임을 합니다. 상대의 전력을 놔두고 우리가 그럼 어떤 전력으로 어떻게 기동을 해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느냐. 저쪽에 전력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전력을 보강해야 우리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 게임을 계속해요. 워게임입니다. 왜? 실제로 전쟁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게임을 공부하는 의의는요, 이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이에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무지무지 어려워요. 여기서 노벨상 8개가 나올 정도니까 원래 학자들은요, 쉬운 문제를 어렵게 얘기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학자들이거든요. 그냥 무지무지 어렵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쉽죠. 쉬운데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아들이 초청으로 미국에 이민 온 유태인 영감님이 아들한테 물었어요. 우리 동족에 아인슈타인인가 하는 놈이 있다는데 뭐 해가지고 상 받고 잘 먹고 잘 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로 상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게 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아버님이 손자를 30분 안고 있어도 1분 안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아버님이 뜨거운 소뚜껑 위에 앉아 있으면 1분을 앉아 있어도 30분 앉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참 머리 좋은 놈이다. 그렇게 멍청한 얘기를 하고도 상 받고 잘 먹고 잘 산다니. 그거 진짜 멍청한 얘기거든. 그런데 그 멍청한 얘기 가지고 노벨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광자 이론으로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상대성 이론이 뭔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뭐 말인지를 모르겠거든.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공간은 휘어진다. 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예요. 또 블랙홀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 의사결정자들이 게임을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단지 여기서 우리가 이 경쟁 상황 하에서 이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는 게, 내 행동 전략을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왜? 학자들이 다 만들어놨어. 무지무지 복잡한 이론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결과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내 파트너가 개떡 같은데 이걸 어떻게 다루면 좋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다음. 야, 그래서 이제 죄수 딜레마 게임이 모든 게임의 출발입니다. 자,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요, 인간관계에서 배반과 협력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배반과 협력. 도대체 배반과 협력이 뭐가 좋고, 무엇 때문에 배반하고, 무엇 때문에 협력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인간사의 전부예요. 배반과 협력. 그런데 인간사에서 일어난 요 배반과 협력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이혼한 두 부부 문제, 이것도 배반과 협력 문제고, 임금을 주고받는 경영자와 종업원 문제, 전부 배반과 협력 문제로 다 연결이 돼. 그래서 이런 아주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 뒤에 나올 겁니다. 이런 걸 해결한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좋은 전략인지를 이해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조직과 조직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전부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리더 입장에서는 전부 다 리더가 되실 분들인데요, 여기서 리더십의 영감을 얻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요겁니다. 어떤 두 놈이 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혔어요. 이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두 놈이 잡혔어. 그런데 검사가 신문을 하다 보니까 요게 과거에 저질렀던 미제 사건의 범인 같은 심증이 간다, 이게. 검사가 요 놈이 과거 미제 사건, 살인 사건의 범인인 것 같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리신문을 하죠, 이제. 각각 분리신문을 해요. 분리신문을 하니까 요 두 도둑놈은 저놈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몰라요, 지금. 서로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사가 형량을 제안을 했어요. 자, 여기 이제 요 도둑놈 A, 도둑놈 B라고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그러면
A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요건 B 입장도 바꿔놔도 똑같아요. 자, B가 우리 살인한 적 없다. 요건 어떻습니까? A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리발 싹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놈이 부인하면 저놈은 징역 10년. 네가 만약에 자백하면 너는 징역 1년. 이렇게 똑 했어요. 어떻습니까? 솔깃하죠? 너는 네가 자백하면 너는 1년만 살고 저 자식은 10년.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부인하면 저놈도 부인하고 나도 부인하면 검사는 증거가 없어. 그렇죠? 증거가 없으니까 두 놈 다 도둑 혐의로 징역 2년. 그것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 둘 중에 A는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자백하는 게 좋잖아. 자백하면 1년만 살잖아요, 지금.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다가는, 잘못하다가는 2년을 살아요. 왜냐하면은 B라는 놈을 믿을 수가 없거든. B라는 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B가 자백을 해버렸어. 근데 분리신문하기 때문에 저놈이 자백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B가 자백을 해버렸는데 나도 자백하면 몽땅 살인죄로 5년. 둘 다 자백하면. 그런데 B가 자백을 했는데 내가 안 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10년, B는 1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 전략 중에 어느 전략이 좋아요? 5년 사는 게 더 나아요. 저 자식이 자백하는데 자백하면 나는 10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미쳤냐 이거야. 그래서 A는 B의 행동에 관계없이 자백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무조건 유리해. 그렇잖아요? B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두 놈은 둘 다 자백해서 징역 5년을 삽니다. 두 놈이 자백한다는 것은 A, B 두 도둑놈 입장에서는 배반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놈이 철석같이 믿고 협력하면 둘 다 징역 2년만 살아요. 징역 2년만 살아요. 자, 이게 딜레마예요. 개인의 전략으로 최선인 것이 전체의 전략으로는 최선이 아니다. 그런 말. 이게 딜레마예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꼭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전체 입장에서 두고 보니까 좋지 않다. 그런 얘기. 이게 모든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니까 좋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도대체 인간사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다리를 넣는 문제, 국방을 하는 문제, 예? 또는 도로를 만드는 문제가 전부 딜레마 게임, 제수 딜레마 게임이에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도 넓게 놓고, 다리도 튼튼하게 놓고, 국방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 하기 싫거든. 왜? 돈을 내야 되고, 군대 생활 2년 해야 되고, 하기 싫거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다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것이 여기만 해당되느냐? 왜 선거만 끝나면 전부 돈 때문에 끌려 들어가고 그러느냐? 바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입후보 A와 입후보 B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 우리 깨끗하게 돈 쓰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A 입장입니다. 이거 B의 입장을 바꾸나 똑같아요. B가 만약에 돈을 안 쓰는데 내가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유리하고 B는 불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쓰는 게 유리해요. B가 돈을 쓰는데 내가 안 쓰면은 내가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B가 돈을 쓰든 안 쓰든 나는 쓰는 게 내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에요. B도 똑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 다 돈을 똑같이 써버리면 돈을 똑같이 안 쓴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략을 돈을 쓰는 전략을 택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최악이더라. 그런 말이 지금. 이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거만 끝나고 나면 감옥에 들어가는 이 자치단체장이 있는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돈을 무지무지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뭐 때문에?
상대를 믿을 수가 없어. 저놈이 과연 안 쓴다는 약속을 지킬지 I don't know야. I'm not sure.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쓰는 게 우월 전략입니다. 우월 전략이라고 그래요. 우월 전략이에요. 열등 전략이 아니에요. 다음. 자, 광고 경쟁입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A, B 두 회사가 있는데, 시장을 양분하고 회사가 있는데, B가 광고를 안 할 때 내가 광고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리하고 B는 불리해요. B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 내가 안 하면 불리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둘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가지고 광고비가 너무 들어가가지고 수익에 차질이 빚어져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광고를 치열하게 한다는 것은 두 회사가 똑같이 안 해버린 거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과연 그런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담배 회사가 그랬어요. 담배 회사. 1970년대 미국에서 텔레비전에 담보가 필립 모리스 막 있잖아요. 찬손 브루톤손 뭐니까 찰스 브론슨 있잖아요. 담배 팍 피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담배 탁 피고 무지무지 멋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존 에인 마치 존 에인 기가 막히잖아요. 담배 탁 물고 씨가 딱 물고 있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해서 담배 광고를 텔레비전에서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어요. 미 국회에서. 그러면 국회나 국민들은 깜짝 놀랐어요. 담배 회사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할 줄 알았는데 웬걸 모든 담배 회사가 오히려 그 법을 만들라고 뒤에서. 왜냐하면 그거 안 해도 담배 그거 있다는 거 다 아는데 괜히 저 회사가 하면 우리는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담배 회사의 광고비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잘 됐다. 의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니까 다 찬성. 담배 회사도 찬성. 아이고 잘 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자, 시골 도시에 병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의료 서비스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병원의 경영자가 우리 경쟁에서 이기자. 그래가지고 별 필요도 없는 고가 첨단 의료 장비를 들여놨어요. 그리고 사정없이 광고를 때리니까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은, 저 시민들은 그것이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무지무지하게 좋은 첨단 장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배 아픈 환자, 설사 환자, 감기까지 다 간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그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지하게 좋단 말이야. 그러게 되면 B가 고가 장비를 구입하지 않을 때 A가 구입하면 그 C의 환자를 다 긁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B가 고가 장비를 구입했는데 내가 안 하면 내가 불리해요. 그러니까 두 놈 다 구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두 놈 다 구입하지 않을 때하고 똑같아요. 환자는. 양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고가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수익에 엄청난 차질만 가져온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에요. 나만 하면 좋은데 저놈도 하면 다 망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나만 하면 좋은데 저놈도 하니까 다 망한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시간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는 엑셀러드 교수가 도대체 인간사가 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배반한 것이 최선이라면 그럼 인간은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요. 게임이 단 한 번으로 끝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만나고 그다음에 거래선하고 거래를 할 때 이 거래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연인하고 연애를 한다거나 이 부인하고 결혼해 사는데 한 번 만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죄수 딜레마 게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연구한 겁니다. 알겠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업자, 스폰서와 파트너가 오늘 만나고 내일 안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만난단 말이에요. 계속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경우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제 그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겁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냐.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적이냐. 이걸 다루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이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다루는 거예요. 과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엑셀러드 교수는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A 경기자, B 경기자 해서 상호 협력하면은 둘 다 3점을 주고 요게
B가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A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A는 제로가 되고 B는 그 대신 배반해서 한 목 두둑히 챙겨서 먹고 튀는 거. 이렇게 튀고. 그런데 반대로 B가 배반하고 A가 배반 안 하면 A는 괜히 헛다리만 긁다가 소득 제로, B는 먹고 튀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둘 다 배반하면, 너 배반할 줄 알았어. 나도 내 거 챙길 거야 해서 조금씩 챙긴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씩 챙긴다. 자, 요런 모델을 가지고, 자, 이게 이제 단 한 차례 시행하는 죄수의 딜레마게. 저놈하고 내 거래가 단 한 번만 있고, 저 자식을 내가 평생 볼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단 한 차례로 끝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에요. 요런 경우에는 배반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큽니다. 그 먹고 튀는 놈이 제일 낫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먹튀라고 했는데 먹고 튀는 놈이 제일 낫다. 암만 게임을 해봐도 단 한 차례 요 사람하고 내가 다시 볼 일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먹고 튀는 게 제일 나아요. 배반하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근데 2번 이상 게임이라도 횟수가 정해진 게임 2번 한다, 3번 한다, 4번 한다 이렇게 횟수가 딱 정해진 게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먹고 튀는 게 제일 낫다 그 말이에요. 펀드가 전부 그런 거였어요. 저 펀드 이 매니저 이 자식 먹고 튀기 전에 내가 해가지고 내가 튀겠다 그러는데 펀드를 만든 놈이 훨씬 머리가 좋거든. 그놈이 먼저 튀어버리니까 밑에 놈 전부 다 알거지 된 거예요 지금. 먹튀 작전이야 이게. 먹고 튀는 작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임은 협력이 최선으로 나옵니다. 협력이 최선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반복적 대수의 딜레마에서는 협력이 우월전략이 돼요. 배반을 하면 오히려 성적이 안 좋아요. 자,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걸 과연 인간은 여기서 인간에 대한 가정은 이기적인 인간을 가정합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협력이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타주의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인간이라고 가정하는데도 협력이 최선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엑셀러도 교수는 전 세계 학자들에게 요런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할 테니까 당신의 전략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만들어 달라 해서 게임을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5개 학문 분야,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수학의 저명한 교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상대방이 행동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느냐. 다시 말하면 점수가 제일 높으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점수가 제일 높으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기라성 같은 교수들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요 서구 학자들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이타주의라든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전략이 무엇인가를 프로그램으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14개, 이 학문 분야 14개 프로그램이 제출돼서 라운드 로빙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라운드 로빙 방식이라는 게 전부 다 대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횟수가 무지무지하게 많겠어요. 무려 100만 번을 했어요, 게임을.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돈벌이를 하는 게 최적인가 보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단순한 프로그램. 캐나다의 심리학 교수가 제출한 티포텟이라는 프로그램이 우승을 했어요. 티포텟이라는 프로그램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임에 참여한 모든 교수들이 크게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내가 이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꼴찌고, 이렇게 단순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1등을 하는가? 자, 티포텟이 뭐냐 하면은 요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싱글 툭 친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틱 친다 그런가 봐요. 이렇게 잽을 매기는 걸 틱 그럽니다. 그러니까 티포텟이란 말은 저놈이 나를 잽을 틱 치면 나도 어떻게 한다? 나도 친다. 그런 말이에요.
저놈이 안 치면 나도 안 친다. 이게 티포텟입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 게임이에요.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그래서 요건 냉전 시대에 무지무지 이 전략을 이용했습니다. 너희 소련이 발을 잡아 조약군이 공격해.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공격한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다. 이게 미국의 대공산권 전략이 티포텟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자, 이렇게 해서 티포텟이 이제 1차 대회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티포텟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먼저 절대로 먼저 배반하지 말라. 첫 번째가. 그러니까 무조건 협력하라. 상대방에게. 무조건 협력하라. 절대로 먼저 배반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조건 협력하라. 그 다음에 배반에 대해서는 즉각 응징하라. 그거예요. 용서하지 말아야. 배반에 대해서는 즉각 응징하라. 세 번째는 한 번 응징하고 즉각 용서하라. 네 번째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행동 규칙이 뭔지 분명하게 알려줘라. 분명하게 알려라. 요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요게 1등을 했어요. 요게 1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성적이 안 좋은 놈들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지가 먼저 배반한 놈은 전부 성적이 안 좋았어요. 왜? 집중 보복을 당해가지고 그놈 완전히 꼴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보복을 한 놈. 저놈이 한 번 배반을 하면 저놈은 용서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성적이 형편없이 안 좋아요. 형편없이 안 좋아.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 줄 모르는 프로그램도 안 좋아요. 그 전략도 안 좋아요. 한 번 저놈이 배반을 하면 응징을 하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협력을 해주면 저놈도 다시 협력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 행동 규칙은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해줍니다. 이게 평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피테이션. 평판. 평판을 분명히 해주면 저놈이 배반하지 않는다. 다음엔 다시 배반하지 않는다. 그런데 1차 대회에서 다시 1차 대회가 끝나고 그러면 티포텟보다 더 좋은 게 없느냐 하는 걸 찾아봤더니 티포2텟이 훨씬 낫더라는 겁니다. 티포2텟. 다시 말하면 상대가 한 번 배반하면 즉각 응징할 게 아니고 한 번 배반한 데까지는 봐주고 2번 연속 배반하면 그때 응징한다. 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1차 게임에서는 이게 티포텟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1차 게임의 결과를 전 세계 학자들에게 알리고 1차 게임의 결과가 이렇다. 그러면 도대체 요 1차 게임은요, 협력하는 게 좋다는 게임이거든요. 자, 그래서 2차 대회를 1차 결과가 이러니 다시 한번 해보자. 프로그램을 다시 해보자 해서 이번엔 더 많은 학자들이 참여합니다. 6개국에서 무려 62개 프로그램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가장 잘 되는가 전략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했는데 또 티포텟이 또 이겼어요. 티포텟이 이겼다고 알렸는데 티포텟이 또 이겼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또 게임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하, 저 티포텟을 약간 개량해가지고 적당히 저놈을 속여 먹으면 더 이기겠지. 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는 티포텟이고, 그 다음에 가끔 배반을 해가지고 저놈을 착취해 먹는 방법. 그 방법을 프로그램을 많이 냈는데 이상하게 또 티포텟이 또 우승했어요. 그런데 이때 티포2텟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그 저명한 존 스미스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티포2텟을 보냈는데 티포2텟이 형편없는 성적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티포2텟을 착취해 먹는 놈이 나왔어. 티포2텟은 두 번 연속 배반하면 응징을 하는 건데 그걸 알고 한 번만 배반하고 안 하다가 또 한 번만 배반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착취를 해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폭삭 망했어요, 티포티텟이. 그리고 그렇게 한 놈도 나중에 폭삭 망했어, 보니까. 왜? 집중보복을 당해가지고, 저놈은 아주 형편없는 놈이라고 집중보복을 당해가지고, 그놈도 알거지 되고, 티포투테도 알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2차 게임에서도 또 티포텟이 우승을 했어요. 자, 다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이 우승하고, 다시 말해 어떤 전략이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전략이 실패하는가 하는 걸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딱 한 가지예요. 신사적이냐, 비신사적이냐. 두 개예요. 반드시 신사적인 프로그램이 이기더라 하는 거예요. 신사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상대를 무조건 믿고 협력한다. 그러나 상대가 배반하면 즉각 응징한다. 응징한 다음에는 즉각 용서한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행동 규칙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그러면 자기의 행동 규칙이 분명하게 알려주니까 함부로 배반하지 못한다 이거야. 예, 배반하면 즉각 응징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비신사적인 프로그램, 어떻게 교묘하게 해서 뜯어먹을까 하는 프로그램들. 아, 저놈이 관용이 있으니까 한번 뜯어먹고 나는 다음에 또 다른 데가 또 요 프로그램은 죄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상적인 신사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요, 이게 잔머리 굴리면 잘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지금 그거예요.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100만 번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엑셀러드와 여기에 참가한 교수들은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먼저 협력하라. 상대를, 그러니까 저것은 절대 먼저 배반하지 말라. 절대로 먼저 배반하지 말라. 두 번째는 배반하면 즉각 응징하라. 두 번 배반하면 응징하는 게 아니고 배반하자마자 응징하라.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는 게 상대에게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상대에게도 좋다.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습관이 되면 맨날 배반한다. 그러니까 즉각 응징하라. 그 다음에 영원히 응징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응징한 다음에는 반드시 용서하라. 요 관용, 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의 학자들이 크게 놀랐어요. 영국의 또는 서구의 합리주의 사상에서는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럼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잘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엑셀러드 교수 이 대목에서 제일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용서하는 게 이렇게 큰 결과가 나오는지 그건 몰랐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 사람 사고방식은 그래요.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그러면 감옥에 처박아 버렸든가 무슨 수를 내지 용서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알려라. 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리더가 행동을 이랬다 저랬다, 저 사람 도대체 행동 규진이 뭐야? 그렇게 되면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다. 그런 말. 절대로 리더십, 즉 리더 행동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아, 저분은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 자, 다음 어드바이스 2.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라. 자, 질투 무지무지하거든. 질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놈을 깎아내려. 저 자식이 말이야, 저렇게 된 게 아마 회장한테 잘 보여가지고 저렇게 됐을 거야. 저놈이 저럴 능력이 있는 놈이 아니야, 저거. 막 깎아내려. 이게 저놈이 진급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아마 손바닥에 손금이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질투하면 괜히 깎아내려요. 깎아내리고 무리수를 둬. 내가 로얄을 못 가? 왕창 이게 배팅을 해가지고 가야지. 이런 무리수가 나와요. 질투를 하면. 질투를 하면. 그런데 티포텟이 우승한 가장 큰 요인은요, 엑셀러드 교수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자기 돈벌이를 하려고 안 하고 상대방을 도와줬더니 내 돈벌이가 되더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상대방에게 협력해 줬더니 그놈이 나한테 협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라. 두 번째, 먼저 배반하지 말라. 이것도 강조해. 먼저 배반하지 말라. 왜? 먼저 배반하면요, 배반의 메아리, 다시 응징의 메아리가 온다고 그랬어요. 다 보복해, 그러면. 아, 저놈은 저런 놈이로구나. 그 다음에 협력이든 배반이든 그대로 갚아라. 그러니까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상대가 배반하면 나도
응징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습관화된다. 습관화돼가지고 조직을 다 망가뜨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영악하게 굴리지 마. 잔머리 굴리지 마. 잔머리 굴린 프로그램 치고 성공한 놈이 한 놈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전략을 묘하게 해놓으니까 상대방이 저 사람의 행동 규칙이 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한번 배반도 해보고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너무 행동 규칙이 복잡하면 파트너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행동 규칙은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배반이 일어나고 보복이 일어나고 이런 수가 있으니까 저 너무 영악하게 굴지 마라. 자, 다음. 자, 세 번째. 미래의 가치를 높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은 우리 미래 이러이런 희망이 있지 않느냐. 비전이 없으면요. 반드시 먼저 배반하고 튄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비전이 있어야 비전이 있으면 지금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청춘 남녀 간의 연애도 그렇죠. 비전이 있어야 만나지. 예? 만나고 협조를 하지. 아이고 저 총각 꼬라지 보니까 지금 취직도 못하고 막 완전히 백수네. 그러면 협력하겠어요? 튀지. 아가씨가 협력하겠냐고. 비전이 없으면 마찬가지에 남자가 보기에 이 여자 이거 완전히 사치에다가 뭐 이렇다 이거 비전 없다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치가 인간 모든 관계가 미래가치가 있을 때만 협력이 지속된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과 내가 협력하면 몇 년 후에 또는 얼마 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확신이 있을 때만 협력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부 한탕하고 튀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수를 바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배반했을 때 배반해서 얻는 이익보다 응징을 당해서 입는 손해가 더 크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배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폐수를 버렸을 때 내는 벌금이 폐수시설 안에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 벌금이 더 크다면 폐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야지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응징은 그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가르쳐라. 배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나도 그렇게 해주겠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서양 사람들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배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당신이 나한테 협력하면 나도 당신에게 협력하겠다. 당신이 나에게 협력하는데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 요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나 당신이 배반하면 나도 배반으로 갚겠다. 요게 배려예요, 지금. 이게 다 봐주란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하는 대로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절대로 나는 먼저 배반하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호혜주의를 가르쳐라. 호혜주의는 상호 이익이다. 한 사람의 이익만 있으면 절대로 협력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협력하면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경우에만 협력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호혜주의가 아니면 그 협력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야 우리가 협력하면 회사가 잘 되면 당신도 성공하고 회사도 번창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고 열심히 협력해서 일을 했는데 한 10년 하고 보니까 열심히 뛴 놈은 돈을 못 벌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때 왕창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혜주의. 반드시 상호 이익이 될 때만 협력이 오래간다. 그런 얘기. 우리는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은 죽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찾아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사슴 사냥 게임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냥 게임인데, 이건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걸 이제 게임 매트릭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사슴을 쫓아, 4사람, 10사람이 사슴을 쫓는데, 사슴을 쫓아서 협력해야 큰 사슴 스테이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슴을 잡으면 아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 근데 한 사람이라도 포위망에서 뚫어져 버린 사슴이 그저 도망가 버려요. 사슴을 못 잡아요. 그런데 사슴을 한참 쫓는데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어. 토끼를 봤어요. 한 놈이라도 토끼를 잡으러 쫓아가면 저는 토끼를 잡아서 저는 배불리 먹겠지만은 다른 놈들은 사슴을 놓쳐가지고 전부 탈탈 굶어 죽어. 요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요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게임 매트릭스로 풀었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몇 사람이 사슴을 쫓아요. 사슴을 쫓는데
사슴이 지나가는 길목에 5놈이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는데 한참 지나도 사슴이 안 와. 안 오는데 마침 토끼 한 놈이 나타났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토끼를 보고 있다 한 놈이 뒤다 쫓아가서 토끼를 잡아서 저는 먹었어. 근데 그때 마침 오던 사슴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구멍으로 달아나 버렸어. 나머지 4놈은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이제. 이게 사슴 사냥 게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에서 자기 눈앞의 이익을 쫓기 위해서 그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은 작은 이익을 얻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본다. 그런 얘기지. 나머지 사람. 어떤 놈이 땅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몽땅 벌면은 그 주위에 땅값이 다 올라가지고 나중에 집 사고 땅 사고 할 사람들은 몽땅 손해를 본다. 그런 얘기지. 몽땅 손해를 본다. 이 노릇을 어떡할 거냐? 지금 그런 얘기지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 경기 매트릭스로 만들었습니다. A하고 B하고 사슴을 쫓아요. 사슴을 쫓는데 A의 전략을 한번 봅시다. B가 사슴을 쫓으면 A는 토끼를 쫓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슴을 쫓아잡으면 3이라는 이득을 얻어요. 그러니까 B가 사슴을 쫓는 한 A는 사슴을 쫓습니다.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져요. 내쉬 균형이라는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B가 토끼를 쫓으면요, A가 사슴을 쫓으면 A는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B는 토끼 한 마리 잡아. 그래서 B는 1이라는 소득을 얻어요. 반대로 B가 사슴을 쫓는데 A가 토끼를 쫓으면 A는 1이라는 소득을 얻지만 B는 빵이에요. 둘이 쫓아야 지금 사슴을 잡거든요. 두 놈 다 토끼를 쫓으면 1밖에 못 얻어. 이것도 균형이 이루어져요. 균형이 1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사는 걸 보니까 3을 해야 되는데 1을 하고 앉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앉았더라. 저 왜? 자기 눈앞에 온 거. 요것만 잡더라. 요것만. 큰 걸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짓은 별로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요 게임은요, 굉장히 다른 게임, 많은 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노수로 배를 저어서 가는데 두 사람이 저어야 배가 움직이는데 바닷 가운데 가가지고 웬일인지 한 놈이 노를 앉아. 두 놈이 저어야 되는데 그 무슨 이득이 있겠지, 저 혼자. 그러면 배는 움직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두 놈이 똑같이 해야 배가 움직인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이웃이 한 목초지를 가지고 짐승을 키우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거기 드레인을 해야 돼. 배수를 해야 되는데 둘이 협력해야 배수가 가능한데 한 놈이 어찌된 일인지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배수가 안 돼가지고 두 놈 다 짐승을 키울 수 없다. 요런 얘기에 지금 요런 게 이제 사슴 사냥 게임입니다. 요 사슴 사냥 게임도 무지무지 많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눈앞의 이익, 그 다음에 이런 보복을 배반을 했을 때 보복을 못하는 것. 지금 북한 핵 문제도 사슴 사냥 게임으로 풀고 있습니다. 북한 핵이라고 하는 사슴을 잡아야 되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이라는 포위망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6개예요. 6사람이 북한 핵을 몰이해서 가야 되는데 전부 자기 앞에 이익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니까 포위망이 없어져 버렸어, 지금. 그래서 북한 핵 문제도 사슴 사냥 게임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가 6놈이 힘을 합해도 이 사슴을 잡을까 말까 한데 전부 각계약진에서 가버렸어, 지금. 자, 이런 것들은 요게 이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입니다. 자, 다음. 이제 바로 이 신뢰의 문제야. 믿지 못하는 거야. 아까 전에 이 죄수 딜레마 게임에서도 나왔지만은 두 도둑놈이 철석같이 믿으면 저놈은 검사가 아무리 회유를 해도 부인할 거다. 그럼 나도 부인하는 게 이렇게 되는데 저놈이 자백을 할지 부인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최악의 선택을 둘이 해보는 거고, 사슴 사냥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도 5놈이 사슴을 모으는데 토끼를 동시에 봤어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4명도 토끼를 쫓아가지 않으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엉뚱한 놈이 먼저 쫓아가면 나만 손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나만 손해.
서로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사슴이고 나발이고 토끼나 한번 잡으러 먹자 하고 그쪽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를 못한다. 믿지를 못해. 저놈이 어떻게 행동할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하는 게 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학자들이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손실을 극소화할 것이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엄청난 불신에 따른 거래 비용 이런 제도 만들어야 되고 뭐 만들어야 되고 이 엄청난 거래 비용이 늘어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는데도 계약서가 없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말로 구두로 이거 얼마요? 50만 불. 그래? 그럼 내일 줄게. 그러면 끝난대요. 계약서도 없고 어떤 놈이 뭐 증인도 없고 그러니 끝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래 비용이 무지무지 적게 들죠. 문서 작성할라, 공증할라, 녹음할라, 뭐 담보 잡을라 얼마나 복잡해요. 코스트가 무지무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믿으니까 이 다이아몬드 50만 불 언제 줄래? 내일 줄게. 그래 알았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코스트가 제로가 거의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반하면 그 응징이 평생을 간다 그 말이에요. 응징이 그 자식은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돼 버려요. 매장돼 버리니까 배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응징으로 자기가 물어야 할 코스트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배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신불립이란 말이 있죠.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서로 믿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 서로 믿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 공자가 한 말인데. 자공이란 제자가 정치가 뭡니까? 정치의 요체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그건 세 가지다. 먼저 족식이 뭡니까? 먹을 걸 풍부히 줘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다.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다. 그러면 두 번째 족병 그랬어. 군대를 튼튼하게 해라. 왜? 외국에서 침략해가지고 이게 전쟁판 난장판이 되면 백성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튼튼히 해서 외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라. 이게 두 번째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민신 그랬어요. 백성이 지도자들을 믿게 만들어라. 백성이 서로 믿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민신. 백성이 지도자를 믿고 백성 상호 간에 믿게 만들어라. 이게 정치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이라는 사람은 공자의 수제자입니다.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이에요. 공문 사과 10철이라고 그러는데 10대 제자 공자가 직접 입으로 한 말이에요. 내 제자 중에 요런 놈 있다 하고 딱 얘기합니다. 공자님, 선생님, 그러면 저 중에 부득이하게 하나를 없앤다면 뭘 없앨까요? 그러니까 군대를 없애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러면 둘 중에 부득이하게 하나를 없앤다면 또 뭘 없앨까요? 밥을 없애버려라. 요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자가 무슨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군대가 필요했고 식량이 필요했고 그 말이 아닙니다. 백성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백성 상호 간에 서로 믿지 못하면 밥도 안 생기고 국방력도 안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밥도 안 나오고 서로 못 믿는데 어떻게 거기 되겠어요? 지도자는 백성을 뜯어먹어. 백성은 지도자를 저 강도 같은 놈 그래. 백성 상호 간에는 서로 배반하고 뜯어먹으려고 그래. 거기서 무슨 부자가 되고 족식이 되고 족평이 되겠냐고 말이에요. 가능하면 군대 안 가려고 그래.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여기는 없겠죠. 여기 근데 많아요. 사회 가면 시글시글해. 그것도 상당히 이름을 대면 유명한 사람들이 안 갔다 왔어요. 아주 이유야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아파서 못 갔다 다는데 사회활동 보면 아픈 것이 아닌 것 같아. 가만히 보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이 신뢰라는 것이 이걸 사회자본이라고 그럽니다. 과거에 자본은 인적 자본, 물적 자본 두 가지만 나눴어요.
그런데 이 사회자본이라는 것이 없으면 경제 발전을 할 수 없다 하는 게 경제학자들 공통된 생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2차 대전 이후에 독일과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일어났죠. 그 다음에 마샬 플랜에 의해서 유럽이 완전히 망했다가 선진국으로 빡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그리고 국제기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대해서 기술 원조와 자본 원조를 해주면 후진국들도 금방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진국의 기술과 선진국의 자본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에 계속 원조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게 어떻게 됐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게 돼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유럽과 그 다음에 그 완전히 잿더미가 됐던 독일과 일본은 마샬 플랜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특히 대한민국 같이 완전히 알거지 상태에서 미국이 원조해 주니까 팍 올라왔는데 어떻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게 중남미는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그것은 사회자본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소셜 캐피탈. 사회자본이 없으면요. 아무리 자본은 물적 자본 원조해주고 기술 원조해줘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사회자본 요게 트러스트, 신뢰, 그 다음에 뭡니까? 정직, 준법, 상호 의무, 절제, 연대 이런 것들이 사회자본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후진국은 이런 것이 없더라. 그런 말. 없더라. 서로 속이고 부패하고 믿지 못하고 규칙도 없고 규범도 없고 법도 없고 엉망진창이더라. 이게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후쿠야마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죠. 후쿠야마. 이게 세계적인 지식인이에요. 일본계 미국인인데 아마 조지타운 대학 교수일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도 하고. 세계적인 지식입니다. 이 양반이 이러한 사회자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요? 신뢰, 트러스트. 믿지 못하면 이게 국민 상호 간 지도자와 이 국민 간 경영자와 이 사원 간 서로 믿지 못하면 그건 게임 끝난다. 그런 말이에요. 게임 끝난다. 믿지 못하면 끝난다. 이게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 그런데 이 양반은 신뢰는 뭐가 중요하냐? 신뢰의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의 범위, radius of trust.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아프리카 그다음에 저 아마존의 원시인들도 가족 간에는 신뢰하더라고 말이야. 신뢰의 범위가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 그런데 선진 사회일수록 신뢰의 범위가 사회로 확대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게 엉터리요.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요? 금방 바꿔줘요. 그렇죠? 왜? 그 사람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카드 찍 긁는 게 뭐예요? 서로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놈이 도둑놈이지. 어쩐지 알면 어떻게 카드를 찍 긁어요? 신뢰의 범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뢰의 범위가 지금 사회로 확대된 거예요. 굉장히 선지서. 그 다음에 거기에 바로 사회자본, 지식이라고 하는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적 자본을 퍼부으니까 기술이 들어오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해버려요. 폭발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뢰는 거래 비용을 아까 크게 감소합니다. 이 유대인 예를 들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신뢰가 사회가 안 되면요. 카드 쓸 수가 없어요. 카드 쓸 수, 못 믿는데, 저 사람이 구자의 계좌에 돈이 있는 건지 없는 거. 못 믿으면 카드 못 써요. 그렇게 되면 거래가 엄청나게 위축됩니다. 결국은 돈을 믿지 못하면요. 물물교환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돈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요건 한국은행 은행권이다. 그래서 1,000원짜리 위패를 만들어내는 걸요. 그건 중재로 다스리는 게 신뢰의 붕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1,000원짜리 그거 도둑놈으로 치면 빵 한 조각밖에 안 되는데 1,000원짜리 빵 훔친 거 하고 위조지폐 만든 건요. 죄질이 달라요. 그 위조지폐 전화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위조지폐는 반드시 발견하면 전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돈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결국 사회가 물물교환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정부는
우리 통화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 통용권을 부여했어요. 만약에 내가 10,000원짜리를 가지고 가게에 가서 우유 하나 주시오 그러는데 우리는 10,000원 안 받아요. 달러만 받아요.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예.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았습니다. 예. 국가가 강제 통용권을 줬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 놈은 처벌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짜로 만든 놈은 더 크게 처벌받아요. 왜? 국민의 화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면 거래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밥 먹을 시간이 다 되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작 하려고 했던 이 최후 통첩 게임은 내일 최후 통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